네, 이제 다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러브레터, 그 다음에 그 문화일보의 유명한 기름집, 이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얘기는 박인성 선생님. 네, 일단 뭐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앞서의 경향을 어느 정도는 대변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오늘 뭐 이야기하는 작품들 중에서는 제일 좀 좋았다. 나름 완성도가 가장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배상민 작가가 레몬드 카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소설이 그럼에도 제시해야 하는 자기 결론의 영역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소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은 16층 옥상을 가지고 있는 이 빌딩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수위? 경비원인데 이 경비원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미처 어떻게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이제 16호 옥상에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노인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아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연민으로 너무 쏟아지기 쉬운 이야기 구조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현재 문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반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다수는 사실 자기 연민과의 씨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불우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고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형성하지 못한 그래서 사실은 엄마와 공통성이라던가 동의시 같은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없었던 아이가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주 이야기하는 편두통. 나도 편두통이 있으니까 엄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내 편두통은 치통이었다. 네가 썩어서 생긴 치통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될 정도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맨과는 거리가 먼 과정에서 청년 시절의 방황을 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흘러 도달한 이 16층짜리 건물에 경비원이라는 이 직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대변하는 공간이고 그 16층 옥상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고 그냥 상념을 정리하는 곳이고 맥락으로부터 이탈한 곳이고 이제 스스로가 표현을 하듯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삶을 반추하고 끼워 맞춰 보려고 하는 형태의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공간의 활용이 일단은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앞서 아이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이 소설에서는 16층 옥상이라고 하는 공간. 근데 사실은 심지어 17층이야. 건물은 16층짜리고 그 위에 있는 옥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곳을 명명하기도 쉽지 않고 뭐랄까 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확실한 공간성이라기보다 부유하면서 떠 있는 것 같은 섬 같은 공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섬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을 반추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정말 자기 나르시시즘, 자기 연민 여기로 흘러가지 않고 이 죽어버린 노인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앞서서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조그만한 커먼스 조그만한 이제 내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모범적인 면이 있다. 저는 확실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고요. 유명한 기름집? 소문난 기름집? 유명한 기름집. 유명한 기름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중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아프고 나는 병이 자식도 있고, 죽고 또 자식이 죽었고 또 이 어떤 고통과 연민의 연대라고 해야 할까 그것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된 오래된 인연이 뭐 여기 안에서 아주 미세한 관계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내는 과정을 섬세하고 미세하게 다뤘다라는 점에서는 뭐 나름대로 읽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소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추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저는 같은 계열로 봤거든요. 북바인딩 수업이랑 이거랑 붉은 베리아랑 유명한 기름집이 그냥 딱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브이로그 소설 되게 그런 소설의 전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 편 소설 다. 그래서 세 소설 중에 뭐라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소설의 경향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끄덕이면 끝. 그냥 고개를 끄덕. 그렇구나. 어떤 의미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소설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보는 브이로그가 50대 그 여자의 브이로그 이제 그리고 뭐 이 40대의 약간 50대의 약간의 이제 좀 힘들게 노동을 해오신 여자 분의 브이로그. 근데 이제 뭐 시집 이제 그 시어머니랑 자기 친정 엄마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여자의 브이로그. 그 다음에 40대의 약간 중산층 여자의 브이로그. 그 다음에 30대에 이제 대인 기피증과 불안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의 브이로그. 그 다음에 30대에 이제 그런 얘도 대인 기피증이 있는 남자의 브이로그. 이제 이런 브이로그들을 본단 말이에요. 왜요?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냥 뭔가 깊은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고민의 내용과 그다음 공감의 지점들이 되게 소소해요. 약간 좋은 생각이나 샘터식의 어떤 그런 공감과 위로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막 되게 막 뭔가 복잡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냥 이런 나와 다르지 않은 그냥 우리랑 뭔가 뭐 소득 수준이나 혹은 학력 수준 이런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상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이제 확인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브이로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브이로그 소설들이 요번에 특히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브이로그들도 대부분 뭔가 이제 병이 있거나 혹은 약간 심리적이거나 약간 정신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을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주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의 성격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기름집은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건 구원받는 서사처럼 느껴졌어요. 구원받는? 뭐냐면 이 여자가 불치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루게릭병 같은 루게릭,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성을 만나서 유명한 기름집을 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그 저도 이제 소설 어쨌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의미의 악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을 잃긴 했지만 자기 어쨌든 조카를 거둬서 끝까지 조카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호두가게를 접은 이유도 조카 때문인 거고 남들 다 욕한 이 조카를 걷어먹이는 것도 이 사람인데 이 여자한테도 그러거든. 너 왜 나 기름집까지 나를 데리고 왔어? 라고 했더니 내 친구 중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이 말 한마디가 여자의 어떤 쓸모를 찾아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니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소설이 의미화되어 있는 지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단 말이야. 나는 얘를 안 만날 거지만 어쨌든 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구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희망이나 의지 같은 게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나를 약간 바깥 세상을 끌어준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왜 뭐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설이 많잖아요. 나 힘든데 뭐 한마디 이렇게 톡 해주면 이렇게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 작가는 상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춘문예로 보면 뭐 솔직히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공을 들여서 막 뽑아낸 어떤 필생 보통 신춘문예는 필생의 작품들이 뽑히잖아요. 근데 필생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주제의 소설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저는 이 작가는 상업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춘문예 작품으로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해석적 여지가 너무 없었어요 이 작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이 자꾸 맴도는데 예전에 이제 임미상 작가의 뭐 무와 무경과 뭐 그러니까 뭐 모험, 목경과 무경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 필생의 소설이라고 하든 신춘문예에 적합한 소설이라고 하든 혹은 순문학 일반이라고 하든지 간에 뭔가 융기되는 한 지점 거기서 표현에 의하면 그 융기되는 한 지점을 우리에게 마치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듯이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소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좋은 소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융기되는 지점이 거의 없는 굉장히 평탄한 높낮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읽기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 또 위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병이라는 소재 같은 것도 이 여성의 삶의 내면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거는 암담한 현실의 문제고 이것만 가지고도 심리적 묘사라던가 자신의 말 그대로 삶의 불편함과 이 변화를 서술하는 굉장히 묵직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여성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어떤 공감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삶의 지점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모험이 이건 모험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 여행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융기시켜주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약간 좀 요즘식으로 표현한 스며드는 소설. 약간 좀 스며드는 소설에 가깝지 않았나. 전 뭐 두 소설 가지고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뭐 심리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브이로그 같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고요. 유명한 기름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설 자체보다는 그 첫머리에 나오는 참기름 국산 참기름 3만 원이고 국산 들기름 7만 원이 합쳐서 10만 원이라는 그 대목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참기름이 보통 3배 더 비싸거든요. 들기름보다. 참기름이? 네. 국산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걸 바꿨었나? 혹은 누구한테 속았나? 그래서 기름을 잘못된 왜냐면 정보? 제가 약간 참기름 이 집착을 예전에 집착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 사 먹었었거든요. 참기름이 지금은 많이 싸졌는데 예전에 3배 가까이 비쌌어요. 지금도 이제 들기름을 비싸게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들기름 막국수 유행에 편승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구 잡으려고 하는 업체들이고 대부분 다 참기름 비싼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제목이 기름집인데 기름에 대해서 모르고 쓴 느낌인 거예요. 의미의 악마, 참기름의 악마, 팩트의 악마. 디테일의 악마. 그거는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사실은 전 별다른 의미를 못 느꼈고 그냥 요즘에 이지 리스닝 음악 같은 느낌? 라운지 뮤직 같은 느낌? 라운지 뮤직.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과거의 음악을 열심히 듣던 사람들이 대곡이라고 했던 그런 곡들이 다 사라지고 그거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특히 더 그렇고 막 노래도 이제 3분 미만, 2분 미만의 아니 곡들이 그러니까 3분도 안 되는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시대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발맞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좀 확대 해석하자면 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문학에서 서사 그리고 말씀하신 융기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들어가 융기. 그런 서사 막 그런 대하 드라마는 웹툰이나 넷플릭스 영화 같은 데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문학은 그냥 내가 이렇게 책을 우아하게 읽는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지금 책을 읽고 나는 있다. 지금 책을 읽고 있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살짝 펼친 상태로 올려놓는 이 사진이 중요한 것이지 책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는다거나 어떤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사연이나 서사를 찾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트렌드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 기름집보다는 뭐였죠? 러브레터가 저도 좀 더 나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러브레터라는 소설은 말씀하셨던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해왔던 어떤 사소설적인 트렌드에 충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이보다는 이 소설이 조금 더 글자 그대로 프리바티베이션이라는 그런 사적인 것보다는 개인에 가까운, 인디비주얼에 가까운 어떤 주체를 다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러브레터가 좋았던 게 그거예요. 16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다른 길이잖아요. 거기 할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길을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근데 이제 가만 보면 난 서술 세도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훔치고 나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애들이 심지어 친구들은 나한테 착하다고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적당히 끊고 살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또 저기 뭐야 어른이 돼서도 노력했어요. 살아나 보려고. 근데 이제 경비원 일을 하면서 자기 너무 좋았고, 그래서 또 경비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또 열심히 사는 할아버지가 또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 이 할아버지도. 근데 얼어 죽었잖아요. 이 남들이 할아버지는. 안 시킨 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는 내가 느끼기엔 주인공이 미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무관한 거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16층이라는 그 공간의 의미야. 결국은 그 벼랑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거를 그 어떤 뭔가 과장이나 아니면 극적 장치 없이 그냥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막다른 길로 결국 나도 이 삶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너무 담담하게 서술을 해놔서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이 가장 뛰어났다고 봤어요.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기엔 좀 그런데. 그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기 연민하고도 거리를 둬.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내 삶이긴 한데 나도 약간 객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객관화가 있는 나도 거죠. 그냥 이렇게 아니 얘가 이렇게 유체 하는 거야. 이탈 유체 이탈이라는 경험에 게 대해서 자기 얘기를 객관화 하잖아. 그 비유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막 피해자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인디비주얼과 그 사적인 존재의 차이. 그러니까 사적인 존재가 사실 이제 패밀리맨 가족 남성이랑 똑같은 존재들인 거거든요. 자기의 피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사적인 사람들이고 내 가족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개인은 그것을 다시 대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개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지만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적인 존재들은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영원히 자기 개인,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바틀비적인 어떤 주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하자고 하면 나는 그걸 하지 않는 걸 택하겠어 라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거든요. 사적인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 기준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내면의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6층이라는 공간, 아까 이제 박인성 선생이 잘 얘기를 해줬지만 16층이라는 공간 설정이 되게, 근데 거기서 또 이것은 또 16층짜리 건물의 위에 있는 옥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7층이지만 누구도 17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얹혀져 있는 잉여적인 공간. 그러니까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층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소속되지 못한 그 위에 떠다니는 그런 아까 부유하는 떠도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설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은 노인, 그 노인이 결국 이제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되게 덤덤히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 문장이 결국 여기로 왔다예요.
결국 여기로 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은 다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 16층 그 세계 안에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노인과 같이 외롭고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만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이 바깥의 어두움에 대한 굉장히 큰 긍정이고 그 다음에 그 세계 그 어둠과 그 다음에 그 소외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수준 높은 그 현실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성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 상당히 그런 사회 문제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만 좀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제목이 러브레터잖아요. 그래서 이 러브레터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세계. 그건 자기의 삶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할아버지의 삶이기도 하고 가끔은 16층에 이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편지. 너도 나와 다르지 않고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 이거 소설을 쓰신 분이 엄청 그런 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한 도달하게 된 어떤 성숙한 인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그 관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대놓고 관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체 이탈로 해서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걸 상징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찰은 앞서 있는 관찰자적 주인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관찰은. 이 관찰은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삶의 문제를 의미화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이 삶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또 이 삶 속에서의 주인공은 어쨌든 현실이랑 치열하게 부딪혀서 살아나가는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관찰과 저 관찰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관찰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또 저는 이게 똑같은 관찰자적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러니까 또 한 거예요. 가지 이제 유체 이탈을 하면 그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해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환상의 세계를 도피하는 거죠.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판타지의 세계를 도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틀비로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서구에서 나타난 소설 속의 개인 그러니까 고독하지만 계속해서 세계와 마주하고 걸어가는 개인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근대적인 서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는 말 쓸 때도 유체 이탈 화법 자기 자신을 3인칭화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기법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되게 메타인지 그러니까 나를 한층 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다시 자기에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모험적인 자기 관찰의 한 가지 형식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신춘문예의 4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순간순간 또 다른 작품들도 다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춘문예 2024년 신춘문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